그래 힘들었구나. 제목 소극적 공격성. 자신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쏘는 아이들. 한밤중에 휴대폰이 울렸다. 잘 알고 지내는 청년의 어머니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다급하게 전화했다. 아들이 자살 기도를 해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심장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어서 도저히 혼자서는 병원에 못 가겠으니 같이 가달라는 전화였다. 나는 심호흡을 서너 번 한 뒤 부랴부랴 옷을 챙겨 입고 청년의 어머니와 함께 병원 응급실로 갔다. 다행히 상처가 깊지 않고 친구들이 빨리 발견해 심각한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다. 청년은 어머니에게 연신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 속에는 자신의 아픔을 봐달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다. 자살 기도의 원인은 실연이었다. 사귀던 아가씨가 청년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선언하고는 떠나버린 것이다. 청년은 오랜 기간 연인으로 지내던 그 아가씨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 자기 책임이라면서 미안하다고 했다. 청년은 오랜 연인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나 주변의 다른 남자들이 연인들에게 하는 것을 보면 자신은 한참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마음 여린 아가씨가 이별을 통보한 뒤 괴로워할 것을 염려했다. 그 좋은 사람을 아프게 한 자신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마땅하다고도 했다.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세상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네 하며 앙 담은 입술 사이로 흐느꼈다. 이후 나는 그 청년과 꽤 여러 번 만나서 상담을 했다. 마지막 상담을 하는 날, 그러니까 청년의 마음에 어느 정도 힘이 생기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겼을 때 나는 다음에 2가지 질문을 했다. 그럼 네가 죽고 나면 그 아가씨가 즐거울 거라고 생각하니? 네가 자살하려고 칼을 댄 손목은 정말 너의 손목이었니? 정말 너를 죽이고 싶어서 그런 거니? 꽤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던 청년의 입에선 아가씨를 향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자신을 버린 아가씨를 원망하며 울부짖었다. 거친 시간이 흐르고 난 후 청년은 말했다. 솔직하게 감정을 드러내고 나니 마음이 편하네요. 정말 저는 그 친구가 미웠거든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거든요. 그런데요, 선생님.
저 진짜로 그 아가씨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 것도 맞거든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랬다. 청년이 궁극적으로 미워한 것은 아가씨였다. 죽이고 싶을 만큼 그 아가씨가 미웠지만 워낙 내성적이고 예의 바르고 지나치게 도덕적이어서 그런 감정을 인정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그런 감정을 누군가에게 표현한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었다. 그러나 본능은 그렇지 않았다. 불편한 감정을 가만히 참고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자살 기도를 통해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 한 것이다. 아가씨가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자살하면 자신도 시련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신을 떠나버린 연인에게도 평생 죄책감을 느끼며 살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청년이 의도적으로 치밀하고 교활하게 계획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청년의 평소 모습은 절대 우발적인 행동을 할 만한 사람이 못됐다. 청년은 본능의 힘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다. 의식은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조절과 대응이 가능한 영역이지만 무의식은 조절과 대응이 어렵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무의식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무의식은 기억하고 생각하기 싫어서 저 깊은 곳에 숨겨놓은 것들이다. 따라서 무의식에 의해 어떤 행동을 하면 정작 본인은 왜 그랬는지 알기도 어렵고 생각하기도 싫어진다. 그래서 본능에 따라 움직이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면 몰라요 라는 대답이 자주 나오는 것이다. 청년과 같은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소극적 공격성이라는 방어 기제를 사용했다고 말한다. 청년은 소극적 공격성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한 경우다. 청년의 경우처럼 내면의 분노를 간접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소극적 공격성은 남도 불편하게 만들면서 결국 자기도 손해보는 방어 기제다. 그래서 소극적 공격성을 방어 기제로 사용하면 가해자가 없는 피해자만 속출하는 지루한 싸움이 이어진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시험 성적이 떨어져서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시무룩해졌다고 하자. 대부분의 부모가 그렇지만 자식을 야단치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화를 냈나 싶어 미안해진다. 어머니는 주눅든 자녀를 달래주고 싶어서 평소 자녀가 좋아하는 반찬을 준비해서 밥상을 차린다. 그러면 엄마에게 혼나서 마음이 상한 자녀는 대개 마지못해 먹거나 심하면 밥 생각이 없다면서 아예 식탁에 앉지도 않게 된다. 언제 야단 맞았냐는 듯 쾌활하게 밥을 먹는 자녀는 거의 드물다. 그날 저녁 기분을 풀어주려 한 엄마도 속상해서 신경질적으로 설거지를 하게 된다. 이때 누가 손해를 볼까? 결국 밥을 못 먹었거나
제대로 먹지 못한 자녀다. 이처럼 소극적 공격성은 다른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본인도 손해를 보는 방어 기세다. 밤거리를 쏘다니며 방황하는 청소년들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결국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럼에도 그렇게 행동하면 부모님이 힘들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생각해서 행동이 앞서게 된다. 흔히 어른들이 반항한다고 할 때 이 소극적 공격성을 칭한다. 방 정리를 잘하지 않는 자녀도 마찬가지다. 방이 지저분하면 자신도 불편한 줄 알지만 부모님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지내는 것이다. 정돈을 잘하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은 줄 알지만 지저분한 방을 치우고 나면 또 다른 잔소리를 늘어놓을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생각해서 무의식적으로 치우지 않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또 건망증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도 그런 경우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과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은 본능이 충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에 충실한 건망증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모님을 소극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건망증 때문에 생기는 손해는 고스란히 자신이 떠안아야 한다. 이제 소극적 공격성에 대해 사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면서 청소년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듬어 줄 수 있는지, 또 그들로 인해 힘들어하는 어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